전문 변호사님을 안 쓰고 네. 일반 변호사님을 쓰게 되면 소송이 어려워지나요? 이게 사건이 지죠. 그 많이 정도로 봤어요. 극단적으로 바뀔 수 있나요? 예.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대기업과 보험회사의 사내 변호사로 5년, 대한민국의 최고의 로펌이라고 하는 김앤장에서 10년간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17년차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좋은 내용 알려주시려고 또 영상을 켰는데요. 우리 변호사님 커리어가 대단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미 그 커리어는 앞에 이미 소개가 됐을 테니까 변호사님이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하면 망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는 꼭 해야지 변호사 선임을 잘한 거다, 이런 네. 내용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변호사 선임비가 그렇게 어느 정도 가격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변호사 선임을 잘해야 되는데 비싼 돈을 지불하고도 선임을 잘못해서 패소하고 또 마음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몇 가지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좋습니다. 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최소한 그 변호사랑 어떤 식으로든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돼요. 직접 미팅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사실 지방에 계신 분은 굳이 안 와도 전화라도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고 내 사건을 이렇게 맡아주셨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경우에 나는 변호사님과 전화한 적도 없고 얼굴 본 적이 없다. 그럼 누구랑 연락을 하나요? 제가 그래서 누구랑 그러면 하셨냐 했더니 사무장님이랑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지 사무장님이랑 선임 관계가 맺은 게 아니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내가 병원에 갔는데 내가 병원에 상담실장이랑 얘기하고 의사는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그런 분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변호사가 누구인지 얼굴을 직접 보거나 전화라도 하시기를 제가 권유를 드리고요. 네. 그러면 예. 유료 상담으로 인해서 약간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무장님하고 보통 1차 면담을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런 분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변호사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변호사님이 수임을 하면 상담료는 제하십니다. 그리고 또 착각하시는 게 사무장님과 상담하면 상담료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길 사무장님이랑 30분 상담인데 30만 원 냈다 그래요. 사무장님인데요? 예. 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근데 상담료는 사실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거든요. 우리가 점집에 가도 복채를 내는데 변호사를 찾아갈 때는 사실 나한테 엄청 중요한 사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상담료로 내야죠. 만약에 상담료를 안 내고 이제 상담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워낙 그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그 변호사님이 잘 알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1, 2분 정도 정리하는 수준으로 얘기해 줄 때 가끔씩 그 상담료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되게 일반적인 얘기. 쉽게 말하면 네이버 찾아보면 나오는 얘기.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후자죠. 그거는 굳이 변호사님 만날 필요 없어요. 네이버 찾으면 다 나오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싼 게 비지떡이다.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려는 그 상황에 놓이면 정말 급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네. 당연히 상담료 정도는 지불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상담료가 부담스러우면 사전에 물어보셔야 돼요. 상담료가 얼마냐. 그래서 진짜 내가 상담료도 부담스럽다 그러면 다른 변호사님을 알아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상담료는 없고 공짜로 자문이나 없고 이렇게 소위 변호사 쇼핑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변호사 사무실 가서 이거 물어보고 저 변호사 사무실 가서 이거 물어보고. 근데 그래봤자 내가 원하는 답은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내용이 또 있을까요? 네, 이제 이 사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변호사님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 있고요. 네. 어떤 분야는 그 분야의 전문 변호사님이 하시는 게 바람직한 분야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그 전문 변호사님을 선임을 해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 보통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보험도 전문 변호사님이 계시고요. 의료, 특허, 상표, 세금 이런 분야는 사실 좀 되게 구체화가 되고 그때 영역만의 판례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역을 많이 해보신 변호사님만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죠. 전문 변호사님을 안 쓰고 일반 변호사님을 쓰게 되면 소송이 어려워지나요? 이게 사건이 지죠.
그 많이 정도로 봤어요. 극단적으로 바뀔 수 있나요? 예, 왜냐면 특정 영역에는 특정 영역만의 그런 판례들이 있어요. 전문 변호사님 입장에서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판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그거를 찾는 게 사실 너무 힘드세요. 그러니까 그런 판례를 제시를 안 하면 패소하죠. 그러시구나. 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저도 사실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봤는데 너무 변호사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패소를 한 적이 있는데 2심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를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 변호사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일단 소통이 너무 안 돼서 내가 너무 힘들고 결과가 안 좋았다. 그러면 사실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힘에서는 이 변호사님이 계속 일을 할 건지 아니면 변호사님을 바꿔야 되는지. 사실 어떤 사건에서 변호사를 바꾼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비용도 훨씬 많이 더 들고 그동안 나의 시간과 모든 거를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바꾸다고 보면은 보통 소송 중간에는 안 바꾸고 1심 결과가 나오고는 이제 변호사를 바꾸는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보통 결과가 안 좋으니까 바꾸잖아요. 맞아요. 일단 패소한 사건은 착수금이 올라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1심에서 지면요. 네. 2심에서 이기기가 어렵나요? 어렵죠. 훨씬 어렵죠. 그래서 착수금도 더 올라가는 거구나. 네, 왜냐면 그러니까 전문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 1심에서 이기면은 사실 쉽게 끝나는 건데 1심에서 패소를 하면은 2심에서는 쉬운 사건이 그냥 갑자기 어려운 사건으로 바뀌는 거죠. 차라리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가 해당되는 소송이 어떤 분야인지를 생각을 하고 그 전문 변호사를 처음부터 찾아가서 의뢰를 하면 소송이 조금 더 쉽게 풀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네요? 네, 훨씬 높고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전문 변호사가 누군지 어떻게 찾냐. 사실 그거는 되게 어려워요. 답도 없고. 근데 뭐 우리가 보통 어떤 변호사님을 찾아가면은 그 변호사님의 블로그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살펴보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자기가 무슨 전문이라는 거를 써놓으세요. 대부분은 이제 그걸 보시면 이분은 보험 전문이다, 이분은 뭐 특허 전문이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 변호사 등록 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한변협에서 특수한 요건에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이 되면은 그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이렇게 등록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한번 확인하셔도 좋고요. 좋은 내용이네요. 다음으로는 직접 면담을 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할 때 이분이 내 사건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전문 분야는 그쪽 분야만의 특별한 용어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혀 이해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러이러한 판례가 있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쉽다든지 아니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당신 상황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판례가 있으니까 결국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코멘트는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전문 변호사님이 아니신 분은 그런 코멘트가 어려우세요.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다든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내용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변호사 입장에서 최악의 의뢰인은 어떤 분들인가요? 그러면 많은데요. 네. 댓글에 욕 나오겠는데요? 많긴 한데 소송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안 좋은 의뢰인들이 있으세요. 첫 번째는 변호사한테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시는 의뢰인들이 계세요. 사실 변호사가 진실을 알아야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하고 어떻게 공격을 할지를 정하는데 진실을 모르고 하다가 상대방을 통해서 진실을 아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런 경우는 승소하기가 어려워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리고 또 변호사를 못 믿어서 다 오픈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변호사는 그 고객의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고객에게 불리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는 믿고 나의 진실을 다 말하고 대신 다 얘기를 해야죠.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불리한 것 같다. 근데 불리한지 안 불리한지는 변호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결과가 안 좋아요. 결론적으로. 그런 의뢰인이 제일 힘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혼 같은 거를 할 때요. 사실 좀 되게 당사자들이 감정이 안 좋잖아 서로. 그쵸. 그래서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상대방한테 감정이 안 좋아도 그런 행동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가 난다고 막 문자를 보내고 기분 나쁜 문자 보내다가 오히려 엿보소 당하고 그런 경우도 꽤 계세요. 저는 변호사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변호사의 조언을 반드시 따라가야. 그거 안 따르는 의뢰인은 참 답답하죠. 제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대단한 커리어를 가진 우리 최혜원 변호사님께서 변호사 선임할 때 꼭 알아야 될 꿀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수임이나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